이번 시간에는 기록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기술론에도 이제 본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재에서는 기록론이 보통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과 더불어서 기록론을 같이 합쳐서 같이 연장선상에 놨습니다. 그러나 보통 기록론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주로 실천 기술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 이렇게 해본다면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용도, 하나는 유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용도,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다.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의 역할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 4번에 전문가들 사이에 공조 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 사례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사고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뭐 교육훈련 자료, 고육훈련 자료의 자료도 사용이 된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런 필요성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록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록이라고 할 때는 문제 중심 기록, 요약 기록, 과정 기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출제가 됐을 적에는 문제 중심 기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예상을 해 본다면 차기에는 과정 기록이 출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세 개의 기록을 믹서시켜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중심 기록에서 출제가 된 최근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문제 중심의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해가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문제 중심 기록의 기법이 있으나 보편화된 것은 비누기법, 소프, 대문자로서는 소프 기법이 있다. 그래서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이라는 주관적 정보, 그리고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객관적 정보,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아세스먼트, 사정, 그리고 사정 결과를 구체적인 개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플랜, 계획에서 SOAF, 그냥 거기에 한다면 비누의 영어 약자가 되어서 그냥 비누기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문제중심 기록의 그 비누기법을 실질적인 사례와 연결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중심 기록이 최근에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중심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록이 간결하다.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주변 배경에 대한 설명 관계없이 문제만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된 문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전문가 간 공조 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장점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경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소프 기법이 있다 해서 이렇게 소프 기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소프 기법은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사정, 그리고 계획, 이런 4개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 중심 기록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요약 기록, 그야말로 실천의 과정을 함축시켜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압축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 1회 면접에서 파악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점을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압축 기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압축 기록에서는 이 압축 기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압축 기록은 또는 요약 기록은 사회복지 실천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이런 기록을 압축 기록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장점으로서는 4번에 보시면 사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서 쉽고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경시된다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경시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 해서 4번과 5번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서 어떤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요약기록, 압축기록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상 문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정 기록이 되겠는데, 과정 기록이라는 것은 실천의 전 과정을 또는 면담의 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가는 건데,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의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마다의 사회복지사의 분석, 해석, 느낌, 판단까지도 다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을 과정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의 내용만 했다면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의 전문가로서 분석과 해석과 느낌, 판단까지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보는 교육자료나 실습자료나 또는 슈퍼비전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단점은 역시 시간, 비용, 노력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3번에 이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클라이언트의 표정 3번 보시면 의사소통의 내용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표정, 몸짓, 사회복지사의 느낌 또는 생각 같은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포함한다. 4번에 슈퍼비전, 교육적 도구로 유용하며 실습 도구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6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부정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례 관리는 거기에 개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 것은 등장 배경, 또 실천 원칙 또는 개입 원칙이라고 그러죠. 등장 배경, 실천 원칙, 또 그러면 특징. 근데 근자에 강조되는 것이 특징보다는 이제는 사례 관리의 과정이 출제가 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다 보시겠지만 특히 거기 등장 배경과 그리고 개입의 원칙과 그리고 사례 관리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개요를 보시면 사례 관리에 대한 대상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단순한 단편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 개별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개별.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적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인데 그것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례 관리는 특징은 통합적 접근이죠. 통합적 접근. 때문에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3교시 영역에다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단편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어느 한 편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 다양한 기법,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믹서시켜서 이끌어간다는 건데 한 사람의 전문가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 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도록 해주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바로 사례 관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특징이 번호를 쓸 것이 아니라 특징은 이건 기관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이고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의 통합이고 직접적, 간접적 그만 쓰겠습니다. 서비스의 통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 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물론 가정 내 1차적 서비스, 지역사회 내 2차적 서비스의 통합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입니다.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 우리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그러면 우리가 뇌졸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뇌병변 장애를 가져가면 생각해 보세요. 뇌병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소위 혈관의 파열로 나오든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나오든 어떤 뇌졸중이 나오게 되면 지체장애가 올 것이고 호흡기 장애가 올 것이고 기관 장애가 올 것이고 또 심리적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장애가 올 것이고 그런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럴 적에 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에 입소를 시키게 되면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르게 그가 필요로 하는 내과, 외과 또는 비뇨기과 또는 뭐 정신과 이런 그 전문가들이 언제 왔다 간지 모르게 물이 흐르듯이 24시간을 나누어서 물이 흐르듯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물이 흐르듯이 그 전문가들이 거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뇌병변 장애와 같은 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시설 보호라고 원내 보호라고 설명하지만 갇혀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례관리가 등장한 것은 탈시설, 화로 인한 문제 때문에 등장한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병변 장애와 같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을 생각해 보신다면 언제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왔다 간지도 모르게 그냥 24시간이 지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 보호도 언제까지나 무한정하게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도 탈시설을 꿈을 꾸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그를 수용할 수 없는 더욱이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태가 심각해진 것과 제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탈시설화를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의 부담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전문가들이 오가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오는 적극적 복지가 이루어졌던 것과 시설과는 달리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향해서 계속 전문의를 찾아다녀야 돼요. 비뇨기과, 내과, 호흡기과, 또 뭐 정신과 이런 데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부담이라거든 한 가족은 적어도 생계를 넘어서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부담도 크지만 그 가족 한 사람이 그 삶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증가, 비용 부담도 증가. 물론 우리가 보면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부담이고 가족의 부담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소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 소위 부담, 그래서 사유적 비용.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100%를 건강보험에 관련된 100%의 비용을 가족이 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적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파편화된 서비스의 한계. 우리가 보면 적어도 의사 그러면 아프면은 다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요즘은 의사 그러면은 다 전문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는 신장을 중심으로 봐도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때문에 신장에 관련 없는 사람이 거기를 가봤자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파편화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지방분권화된 서비스의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급증.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에나 다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의 변화. 그런데 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전문가를 일일이 찾아다니기보다는 가능한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이제는 누구나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통합적 접근을 사례관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만 했지만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사례관리가 등장했을까? 시설에 있을 때는 느끼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
아니면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례관리의 원칙. 사례관리의 원칙. 이 교재에서는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그 사례관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겠습니까는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아까 사례관리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례관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예요. 우리는 앞에서 관계론에서 비에스텍이 제시할 때 개별화의 원칙을 봤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저마다의 인간 존엄이 지켜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의 개별화. 이게 그냥 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도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로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에 걸렸던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절망감 속에서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찌들어지는 엔트로피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재수가 없네. 내 인생이 뭔데 털털 털으면서 허탈해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뇌병변 장애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방법이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례관리의 대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가 있지 않아요. 도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포괄성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관련 기관, 관련 전문가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서비스의 연계성. 또 그러면 한 번 만났다고 한 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또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 제공의 체계성. 또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의 접근성. 접근성.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접근성. 그런가 하면은 또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자율성 극대화. 자, 이런 등등을 사례관리의 원칙으로 제공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떤 서비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잘 나오는 그냥 다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자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것은 자, 저기 한 칸이 남아 있으면 출제 비중이 높아진 바로 사례관리의 과정입니다. 사례관리의 과정을 보면은 사례관리의 과정 또는 단계를 보면은 사례관리도 사회복지 실천이지 않습니까?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은 뭐예요? 접수, 인테이크. 자, 우리가 보면 보면은 자, 실천의 과정을 보면 먼저 접수.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계획. 그리고 개입. 그리고 평가 및 종결.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과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출제 대비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실천의 한 내용인 사례관리로 접근을 시켜본다면 접수 똑같으지. 접수. 그리고 이미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잠정적 개입 전략을 수립해 보는 전문가의 판단 과정 사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를 그냥 같이 해서 그냥 사정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적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목표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소위 계획, 말하자면 개입 전략을 구체화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례관리의 대상은 단순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입이 다른 거죠. 이 개입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개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입의 내용으로 이 개입은 다양한 문제가 각각마다 어느 정도의 진전을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는 소위 모니터링, 점검.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입이라고 하지만 개입과 더불어서 점검과 그리고 재사정. 점검과 재사정으로 이어지는 이것의 반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입 단계에 개입 다음에 점검, 재사정 그랬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 단계에서 점검과 재사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런 개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내용으로서 통합적 접근으로서 사회관리는 다른 건 별 차이가 없다고 들 수가 있으나 개입 단계에서 다소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점검 및 대사정의 과정이. 그래서 저도 이 교재에서 보면은 거기에 개입 다음에 칸을 나눠놓고 점검 및 재사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근자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것이 바로 과정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례관리자의 역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서비스만 제공되어서는 도움이 되질 못해요. 공식적 서비스, 비공식적 서비스,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 1차적 서비스, 2차적 서비스, 모든 서비스가 통합적 접근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으로 집중, 포화 등으로 투하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론 우리가 말로는 1차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사례 관리자의 역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행자, 교육자, 안내자, 정보 전문가, 조정자, 중재자, 평가자, 사정 이런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어느 경우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 중심을 주고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이런 역할들을 같이 교집합 부분을 통해서 믹서시켜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래는 저도 이 교재를 쓸 적에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만은 바로 여기에서는 같이 그냥 종합적으로 이렇게 교재를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례관리의 현장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973년에 핑커스와 미나하는 사례관리의 현장 또는 그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은 변화 매개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류를 2년 후인 1975년에 콤튼과 갤러웨이는 거기에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 또는 의뢰응답 체계를 가미해서 6체계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이나 콤튼과 갤러웨이 6체계 모델은 모두 여기는 1957년에 제시되었던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모델들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4체계 모델이나 6체계 모델은 실질적인 사례와 접목시켜서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변화 매개 체계는 변화 대행 체계라고도 하는데 변화를 주관하는 전문 기관이나 시설 또는 전문가를 우리가 변화 매개 체계, 변화 대행 체계 또는 전문가는 변화 매개인, 변화 대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 그야말로 상담을 신청한, 도움을 요청한 이런 체계를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합니다.
표적체계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대상을 표적체계라고 합니다. 행동체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 매개체계가 주도하는 변화 과정에 동참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체계들을 행동체계라고 총칭을 합니다. 엄마가 청소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왔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을 했더니 그 청소년 자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상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떨어졌다. 도움을 청하러 왔던 엄마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상담을 맡았던 아니면 찾아왔던 청소년 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사는 변화 매개 체계요, 변화 매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청소년 자녀는 표적 체계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청소년 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거기에 동참하는, 엄마는 처음에 도움을 요청하던 클라이언트 체계지만은 청소년 상담사와 계속 서로 통신을 통해서 서로 변화의 과정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엄마는 클라이언트 체계로 시작됐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행동 체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과정에 학급 담임이나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저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24시 편의점 아니면 약국 또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많은 그 효과를 봤습니다만, 바로 그런 분들을 우리는 행동체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곰튼과 갤러에 있는 전문가 체계와 의료응답 체계를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문제인식 체계지요.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합법성을 부여하는 이런 그 하나의 근거 또는 틀의 역할을 하는 체계를 전문가 체계라 하고,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무형적으로서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전문가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인식 체계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 체계. 우리 애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도움을 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있었던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실제적인 클라이언트 체계로 바꿔놓는, 바로 이것을 문제인식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인식 체계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실천 현장에는 클라이언트는 자발적 클라이언트라기보다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우리가 보호관찰소처럼 강제로 변화를 강제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는 이런 청소년 같은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이용해서 변화의 과정을 다소 강제받게 됩니다. 이때 끌려온, 맞아면 데리고 온 사법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끌려왔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응답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인식체계, 문제인식체계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상당히 학교 생활이 거칠어요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 친구인 정신과 의사와 접목을 시키는 데는 한 4년 걸렸어요. 그때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죠 라고 추천을 했던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문제인식 체계에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 체계를 저를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으로 간 실질적인 클라이언트 체계로 바꿔놓는 결정적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문제인식 체계라고 하는데, 만약에 강제로 상담을 강요당하거나 이렇게 또는 뭐 틴팅클럽에 입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료응답 체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례 관련된 제목으로만 적었지만은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교재에 있는 그 뒷칸을 채우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천 기술론에서 다뤄질 기록론을 포함해서 새 사례 관리, 그래서 기록론과 사례 관리에서 네 문제의 영역을 이 시간에 다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세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교시 2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